또다시 옛 서울, 현재의 수도 서울은 다들 그곳을 버리고 싶어서 벌써 대통령 몇 대에 걸쳐서 그곳을 버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서울 가운데 천여 년 전의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 아파트 단지를 갖고 설명을 하지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집주인들이 있겠죠. 집주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5,100만이나 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가로등을 켜고 끄고, 또 설비가 잘못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수리를 시키고, 주차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 일꾼을 뽑아서 그들이 일하도록 둔 곳이 바로 관리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용산 대통령실, 정부 청사, 또 국회, 법원, 이런 것들이 다 관리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관리소가 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리드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리소는 없어도 됩니다. 있어서 편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 두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들은 5,100만이나 되는 집주인들은 관리소 없이 자기 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자주적인 개인들, 그들이 한 명 한 명 집주인인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생활을 더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잡다한 것, 단순한 것, 자신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휴즈를 간다든지 온수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뻔한 것들을 관리소에 맡긴 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그 공무원들이 관리소 직원이다, 관리소 일꾼이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우수하지 않다.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모든 검사, 모든 공무원들은 이 개인인 국민들 5,100만에게 복종하는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하는가? 자율적인 생활을 하죠.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 자체가 인류에 공헌을 하는, 인류가 진보하게 하는 이런 대단한 존재들이 이 땅에 5,100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영역, 이 자율적인 부분이 다입니다. 아주 큽니다.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고, 우리 아빠, 내 남편이 있는 일하는 곳에도 정부가 이거를 잘 이끌어주고 지원을 해줘야만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이죠. 그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 원래 이 자율적인 부분 99.9%의 개인의 영역은 관리소가 개입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책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 관리실, 그동안 이제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외국에도 좀 번듯하게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소에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대통령이 좀 더 비싼 차를 좀 타겠다. 지금은 비행기를 쓰겠다 이러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주민들은 그러시오. 그 대신 맡긴 일을 성실히 해라. 사실은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줬더니 이제는 세비가 당연한 월급이라고 하면서 연금도 달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1년에 국민들이 가는 여름철 휴가를 가도 좋다고 했더니 그걸 일반 그 회사원들처럼 연차 월차 찾아서 휴가를 즐기겠다고 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 주었죠. 그러더니 이 관리소에서 국민들 보아하니 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좀 모자란 국민들을 우리가 보살피겠다, 좀 이끌어주겠다,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했지만 보기에 좋은 선의에서 나온 것 같아서 또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국민에게 복종하는 이 공무원 그룹이, 일꾼들이 국민 중에 일부를 모자라는 자라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물론 좋은 뜻으로 그들에게 당신들은 밥을 이만큼 주겠다, 당신들은 한 달 수입이 요 이하가 되면 돈을 요만큼 주겠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 복지라는 것이고, 또 곤궁하고 남들과의 어떤 경쟁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개인들은 이 복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사람도 하나 더 받지. 그래서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우리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스스로 독재 속으로 걸어 들어온 출발인 겁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복지가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쪽 분야의 경쟁력이 약해, 나는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있는 곳은 운동장이 기운 것 같아, 이래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리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지 조금 받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국민이 든든한 갑이고 항상 을이었던 저 일꾼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지를 행할 때 일꾼은 자기들이 베풀어주는 갑이 되고, 국민은, 그 복지를 받는 국민은 을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전면적으로 더 넓게 확장을 하면서 그 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꾼이 갑이 되고 국민은 을이 됐던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복지, 그거는 빈부를 따지지 말고 돈을 달라. 돈이 충분히 있어도, 아니 뭐 그게 없어도 되는 사람들도 공짜니까 받아 챙기자. 그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 국민의 권력, 이거 팔아먹는 겁니다. 푼돈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점점 늘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의리던 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는 이 공무원들이 이제 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여러분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집마다 10만 원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은 우리가 밥 사 먹고 차 타고 어디 가서 영화 보고 할 때 우리가 찔끔찔끔해서 내놓은 그 돈입니다. 아니면은 내놓고 이 거리를 사용할 때, 이 집을 갖고 있을 때 얼마 내시오 하는 거기에 붙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갑노릇을 하겠다고 이렇게 상황을, 요즘 힘으로 상황을 변경하는 것은 악이다. 이거는 국제관계에서도 종종 나오죠. 악의 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침해 불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5,100만이 공존하기 위해서,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역은 손을 댈 수 없다. 그게 규정된 것이 헌법입니다. 또 우리의 영토를 띄어서 남에게 준다든지, 우리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그저 넘겨버린다든지, 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걸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헌법에 대해서도 다수가 복지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거 누구 생각이냐? 저 소수 일꾼들의 생각입니다. 그 일꾼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국민이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합니다. 그 공무원 자리, 그 관리소 직원 자리를 자기들끼리 해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려면 이 일꾼 그룹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아, 그들이 독점하고 있구나. 선거가 아니구나. 이건 계급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겠죠. 다수를 팔고 약자를 팔고 복지국가를 팔면서 이 우리 공존을 위해서 침해 불가 영역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은 이제는 뭐 연예인이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인기가 있는 자들은 이 그 관리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전혀 어떤 능력도, 이 관리소 직원으로 일할 기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선거 때 이용 가능하다. 여론조사에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 선전원으로 쓸 수 있다. 이러면 그들이 대대로 장악해버린,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접근이 금지되다시피 한 이곳에 미래의 관리소 직원군으로 그들이 스카웃이 됩니다. 어떻든 이걸 정치권이라고 불러봅시다. 정치권,
그들은 이제 기득권층, 지금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정치권에 줄을 섰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학자도, 사업가도 정치권의 눈치만 봅니다. 재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군대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이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 그 아주 원시적인 이 권력 집단들이 벌벌 떨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론조사에 늘 답변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뭐 작전 세력이 있고 이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딱 정해진 그런 월급쟁이가 아닌 한은 국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지지율이라는 게 무엇인가? 선거 때 보면 어느 정당 하면서, 아니 어떤 경우는 그 선거 운동원도 아니면서 SNS에서 그 정당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남들하고 심하게 싸우고, 그것으로 또 법원에까지 가는,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줘서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다. 또 그 반대편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 봤을 때, 윤석열 씨가 뭔가를 잘못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 여당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심하게 나무라면 안 되고 상대방을 나무라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 쪽을 공격하는 것만 허용이 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만큼 우스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둘이 그 공동 대통령을 하겠다. 그래서 서로 민주당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를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여러분하고 보다도 더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소통도 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보자 해서 불러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리고 물론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대중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지자로서 양쪽에. 그러면 이 둘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50%만 공격을 받고, 그 50%도 자기네 편의 대중들이 대신 싸워줍니다. 세상에 이런 공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악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대중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윤석열은 나쁜 짓을 하는데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이 그걸 맡고 나서는 겁니까? 왜 이재명도 똑같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잘못하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대신 나서서 싸우는 겁니까? 우선 리걸마인드 연구소 같은 경우도 누가 됐든 잘못했다, 그
지적을 하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적에게 이롭게 하자는 거냐, 아니면 뭐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무슨 적에게 이롭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소위 우파다, 소위 좌파다 하는 그 대중들은 몽땅 군주시대에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머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자주성 있는 개인,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그 개인이 아닌 것이죠. 과거에 군주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사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하고 동일한 겁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다. 특히 왕과 왕자와 혹은 왕과 외척과 뭐 이런 어떤 힘이 팽팽할 때, 다시 말해서 왕의 힘이 강력하지 않을 때, 그때 선비들은 그 뒤에 어느 쪽에 서서 결국 패배하는 쪽은 몰살을 당했던 것이 사화입니다.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면서 당쟁이 심했다, 이런 사화가 많았다, 전제군주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 겁니다. 정치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로서 가고 있다면 어느 날 부딪혀서 진 쪽은 거의 반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화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뭐 과거처럼 선비들을 무조건 3대를 멸하라 이게 아니고, 잘못한 자들이 나왔다 하면 스스로 숙정하고, 패배는 아프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 정당은 때로는 망해버리기도 하고, 이래야 제대로 경쟁이 되고 정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국민이 붙어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가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희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자주성이 있는 이런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망하지 않는다.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면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탄핵을 시키면 대통령의 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 다른 편에서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고, 이해가 됩니까? 나쁜 자를 몰아내고 조금 덜 나쁘다는 걸 내세운 자들이 와서 조금 더 해먹겠다, 탄핵해봤자 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일꾼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자는 원래 더 큰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권자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부릴 때는 일꾼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술은 간단합니다. 모호성, 이게 그 기술입니다. 어떤 모호성인가? 모호성 이야기 들어보았을 겁니다. 강대국이 동맹국이나 자기보다 좀 덜 강한 나라들을 거느리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자 할 때 항상 이 모호성을 가지고 그들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대통령을 잡아넣고 혹은 쿠데타로서 어떤 잘못이 바로잡히고, 뭐 혹은 쿠데타가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도 모호성을 가지고 이
흉악한 일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모호성은 지지율일 경우에 지지율 제로에 수렴하게 갔을 때 이 모호성은 힘을 발휘한다. 지지하지 말라. 국민이 왜 어느 정당에 붙어 있는가? 이건 우파 좌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그 병에서 못 벗어나겠다면 우파는 좌파가 나쁘기 때문에 정당에 붙지 말고 좌파는 우파가 나쁘기 때문에 정당에 붙지 말자. 각자 자신의 삶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야박한 점수만 주는 거다. 이랬을 때 지금의 저 정치인들은 관리 가능합니다. 헌법이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가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